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 송기우의 젊은 시각 오후 8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지난 한 달 동안은 정말로 어떤 미래도 없는 것 같고 내일 새로운 해가 뜨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요. 선거 끝난 지 이제 한 달이 지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건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참 오히려 이 공세가 윤석열 정부로 향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과 이전 문재인 정권의 이런 책임론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지금은 조금 더 국민 여러분께서 좀 재밌게 이 상황을 좀 지켜볼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다뤄볼 것이요. 또 이 여론조사가 지금 또 큰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의 이런 탈락으로 좀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 변동이 상당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최대 9%까지 폭락하는 이러한 상황. 일부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역전하는 이러한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주말 동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요, 당원들을 향해서 달래기 이런 멘트를 쏟아냈습니다. 제발 나가지 마세요. 제가 잘 해드릴게요. 당원 권리 권한 2배로 늘려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달래기 좀 공약들을 내세웠지만 그럼에도 지금 현재 제명인의 마을은 추미애의 탈락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해서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 이 여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인 이런 정책과 비전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눈앞에 있는 당장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이러한 그 분란이 내부에서 벌어질 때 그때 이 지지율이 폭락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국민의힘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이 책임 공방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요, 저 민주당의 이런 계속되는 이런 탄핵으로 가기 위한 특검 공세를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한 목소리로 힘을 모으면 그러면 이기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쪼개지지만 국민의힘도 쪼개진다면 같이 공멸하는 조국 혁신당만 살아남는 이러한 길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 아시아 투데이는요, 갈등이 아니라 통합의 길로 가는 길을 계속해서 따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조금은 불편한 내용일 수도 있어도 갈등이 아닌 통합의 이런 길로 이 대한민국이 갈 수 있도록 계속돼서 이런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주 월요일 연중기획 대한민국 갈등 넘어 통합으로 이번에도 의대 징후와 관련한 이러한 일면 보도를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방송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이 법원에서의 판단이 어떻게 보면 이런 의대 지원과 관련한 이런 분열, 갈등을 조기에 좀 종식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은 진정한 이제 대통령 레임덕으로 빠져들면서 다시 한번 이런 분란으로 넘어갈 것인지 아주 중요한 중대 기로의 순간에서 이번에 이 고등법원은 그런 그 의협 쪽에서의 이런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이러한 그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 라면은 애초에 받아주지도 않는 거지만 자격은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대학교 총장들이 이걸 요청을 해야 되는 거지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의대 그리고 교수 분들의 이런 요청도 자격 조건으로는 받아들였지만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기각을 한 겁니다. 최근에 이 법조계의 트렌드라고 한다면 되도록이면 이런 행정의 이런 영역은 좀 행정의 이런 좀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법부에서는 정말로 이런 법에 입각하여 이런 법의 적용의 측면에서 따져보는 것이지 가급적이면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번에도 결국 이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이제 행정부, 입법에 의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런 의대 지원과 관련한 이런 이제 더 이상의 논란이 종결이 돼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사법부까지 국가를 구성하는 3건이 모두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답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특히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들이 이 정부의 집행을 중지시켜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각하 그리고 기각을 했다는 것이죠. 법원은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이런 필요성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의대 증원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온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러한 분열이 장기화되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로지 국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이런 법원의 신속한 이런 결정을 이런 이제 요청을 했던 이런 의협, 의대 그리고 이런 의사분들도 최대한 이제 존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법원이 27년 만에 한 번도 이 증언되지 못한 이런 이제 의대 증언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면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표 의료 개혁이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런 의대생만 많이 뽑으면 그런 자연스럽게 비인기 이런 과에 대해서도 많이 지원을 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은 금물이라는 것이죠. 특히 이런 산부인과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요, 산부인과는 10개, 20개 정도가 있지만 실제로 애를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는 한 곳도 없다는 이런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이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의료 인원을 늘리면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의료 수가에 대해서 정부가 확실하게 이런 지원 조치를, 후속 조치를 마련을 해줘야, 그래야 이 의대 증원과 관련한 의료 개혁에 대해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이런 그 의협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협상인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쪽에서 대화를 틀어막고, 정부가 되든 의협이든 어느 한쪽에서 대화를 틀어막고 내 주장을 따라주지 않으면 너희랑은 대화 안 해 라는 이러한 일방적인 자세라면 다시 한번 이런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장기화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또 생길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가장 좋은 것은 이게 결국에는 정치권의 이런 영역, 행정의 영역이라면 이 행정에서 다퉈야 되는 거지, 사법까지 넘어가는 거는 결국 이 정치의 사법화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이런 대화, 타협을 통해서 결론이 이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국민 대다수의 이런 의견과 함께 입법, 사법, 행정, 국가의 모든 기능이 의료개혁을 위해서 의대 직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이제는 의료계에서 이런 요구에 답을 할 차례라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의료계에 전제 조건 없는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요, 브리핑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이제 법적인 절차까지도 끝난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는 더 거세게 대응하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진정으로 정부에서 두 팔 벌려 손을 열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다시 한번 이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런 의료 현장에서 정말로 이런 필요한 이런 요구 사항들을 오히려 이참에 더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서, 저는 참 한동안 이런 지금까지 이런 우파 진영에 정말로 큰 힘이 되어주신 이런 의료진 분들이 다시 한번 이 윤석열 정부와 대화 타협을 통해서 정말 그 과정은 순탄치 않지만 결국에는 웃을 수 있는, 결국에는 이제 화해할 수 있는 이런 길로 이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이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제가 이제 걱정했던 것은요, 이번에 만약에 그 법원에서 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때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 왔을 뻔했어요. 이 총선 직후에 어떻게 보면 이런 의석수와 관련해서 많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도 제동이 걸리면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비추일지가 상당히 이제 심각했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윤석열 정부는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직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선거 끝났으니까, 선거 졌으니까 주춤거리고 선거 이겼으면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5년짜리 플랜을 짰고 그 5년짜리 플랜을 끝까지 이행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은 이런 의료진 분들도 많은 이제 불만을 가지실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정부에서 좀 더 많은 이런 기회와 좀 대안을 마련을 또 함께 해줘서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이러한 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우리 그리고 경현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성국주필님 방송은 내일 화요일 8시에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매일 오후 8시 그리고 오후 2시 방송 찾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아시아투데이 사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김정은 수석대변인 노릇 계속 할 것인가? 참 요즘 화두는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 때의 이런 해약과 관련해서 많은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이유가 뭐냐? 윤석열 대통령 보고 경제 살려라, 물가를 낮춰라,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제일 시급한 요구사항이 뭐였느냐면 지금 너무 부정부패가 많다. 그리고 너무 이 대한민국이 북한에 퍼주기 외교를 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바로 고쳐달라. 이러한 요구사항과 함께 많은 지지를 해준 것이죠.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김정은은 예의 바른 사람이며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이 진심으로 믿어진다. 김정은이 북한에서 굉장히 폭압적인 독재자로 여겨졌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발상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으니 이 대한민국의 어떻게 국방, 안보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겠죠. 특히 그 판문점 도보다리 대화에서 어떤 얘기를 했나 적었는데요. 본인들의 딸 세대한테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핵을 사용할 생각 전혀 없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자신의 비핵화 약속이 불신임받는 것에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만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한 거예요. 전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책을 내서 김정은은 착한 사람이고 나한테 비핵화 약속을 했는데 이걸 다른 사람들이 안 믿어줘서 안타깝다. 누구의 편에 쓴 누구의 대통령입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맹비난이 나왔습니다. 나경원 의원은요. 핵 개발을 합리화하는 북한 궤변을 아직도 두둔한다. 지도자의 이런 순진함이 국가의 최대 리스크였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제발 저 대북간을 극복하시라. 김정은에게 속아주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만들었다고 직격했습니다. 당연히 이 북한의 핵 위협을 경시하게 할 무책임한 발언이죠. 실제로 히틀러도 유럽을 침공하기 전에 평화협정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북베트남도 남베트남 치기 전에 평화를 제안하면서 외세 나가라고 하자라고 했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 한반도에서도 저 미국 때문에 우리가 한반도가 이 통일이 안 된다. 한국이 통일이 안 된다. 외세 나가라고 하자. 자주 통일하자.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무려 침공을 한 것이죠. 이건 기본적인 진술입니다. 손을 내밀고 평화를 주장하면서 공격을 하는 것. 그러면 김정은이 분명히 나한테 약속했으니까, 나한테 핵 포기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믿어줘라. 이거는 북한의 김여정 같은 사람이 해야 될 말이지.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요, 저 말을 들으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저렇게 달콤한 말을 내세우고 뒤로는 어떠한 짓을 벌일 것이냐, 이런 의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허점이 없을까? 오히려 우리가 더 국방 안보를 강화시켜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연락사무소 폭파한 거에 대해서는 북한은 깡패 같은 면모가 있다. 그러니까 아니, 연락사무소 폭파한 건 깡패 같은 나라고, 그렇지만 나한테 개인적으로는 핵포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본인보다 20, 30살 어린 그러한 정말 정상적인 국가라 할 수 없는 나라의 지도자에게 삶은 소대가리 소리 들으면서 이런 망신까지 사면서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제발 한번 믿어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네요. 오늘 그 리설주 여사의 근황이 나왔는데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목에 빨간색 동그라미를 보시면요, 저게 목걸이죠. 근데 저 목걸이를 조금 확대해 보니까 길다란 모양이 있습니다. 저게 바로 북한의 그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을 본뜬 모형 폭죽입니다.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목걸이를 달고 있는 저러한 아주 무지막지한 이러한 대량 살상 무기를 목에다 달고선 우리 대한민국에게 평화를 주장했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북한은 어린아이들한테 저 ICBM 폭죽을 판매하고 있다고 해요. 저게 지금 문방구에서 파는 폭죽이라고 합니다. 폭죽이 어떤 거예요? 불이 막 튀어나가는 거죠. 즐거운 거죠. 놀러 갈 때 쓰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북한 아이들과 북한에서는 저 ICBM은 대량 살상 무기가 아니라 정말로 축제를 위한, 파티를 위한, 북한이 우리가 센 나라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는 겁니다. 특히 작년 2월부터 해서 저 이제 목걸이를 메고 나왔고, 여러 전시회에서도 저 ICBM을 주제로 한 작품이 대거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원래 과거의 그 화성 15형에 비해서 이번에 17형은 성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돼서 일명 괴물 ICBM으로 불립니다. 사거리가 무려 15,000km에 이르고, 만약에 정상각도 발사가 성공한다면 미국 본토에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라는 것이죠. 언제 발사했느냐? 2022년 2월, 3월, 5월, 11월, 그리고 가장 최근 발사는 작년 3월. 북한은요,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뢰성이 검증됐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말기부터 해서 연이어 이런 미사일을 쏘아댔고, 이제는 신뢰성이 검증된,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쏘으면 미국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것이죠. 참, 오늘 방송 내용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과 관련한 이런 얘기들 또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까 함께 또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오늘 송교의 젊은 시각 정치 방송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바로 여론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후보에 패배한 것이 개딸이라 불리는 강성 지지층이 반발을 하면서 지금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6%에서 9%씩 폭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차트를 보시면요, 이 지난주에는 민주당이 40%를 육박했다면 지금 일주일 만에 이렇게 폭락을 했어요. 심지어 국민의힘이 민주당 지지율을 역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총선에서 압승했고 국민의힘은 완패했다라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선거 끝난 지 한 달 만에 이게 벌써 또 뒤집히냐고요. 그만큼 이게 참 지금 민주당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 친명계에서는 지금 추미애 때문에 나가겠다는 그 사람들을 지금 말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당대회 하면 당원 의사 반영 비율을 높이겠습니다. 당심 달리기 계속 나선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전당대회, 당원,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 비율과 관련하여 얘기가 많지만 민주당은 원래 일반 여론조사 비율이 10%였다가 이게 이제 최근에 25%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재명과 민주당은 당원 의사 반영 비율을 높이겠다.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 25%를 다시 한번 10%나 그 이하로 낮추겠다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민주당은 당원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가겠다가 지금의 이재명의 이 생각이라는 겁니다. 결국 당심 달래기의 목적이 뭐냐면 추미애 낙선에 따른 후폭풍을 진화하겠다. 이러한 의도가 깔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탈당 신청자는 무려 10,000명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요. 이재명 팬카페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의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서 터졌다고요? 이재명의 팬카페인 재명인의 마을에서 이게 한번 터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구도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런 위기는 밖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나온다. 밖에 있는 위기는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우리가 대응하면 되지만 안에서 터진 이런 내부는 도저히 이건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얘기가 우리가 지금 내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메시지를 좀 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그 김어준 친여 성향이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꽃에서도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8.9% 급락을 했고 전화면접조사에서도 7.2%가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6%가 급락을 한 겁니다. 실제로 추미애를 밀었던 강성 지지층은 우원식을 찍었을 거라고 예상되는 그 민주당 89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색출에 나섰고요. 현재까지 탈당을 신청한 인원이 10,000명을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이게 익명이다 보니까 익명투표가 문제가 뭐냐면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겉으로는 추미애 좋다고 해놓고 뒤로는 우원식 뽑았다는 거죠. 사실 저희 입장에선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가 더 바람직한 정무적으로는 더 좋은 상황이라 할 수 있지만 우원식 의원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노련하고 그러면서도 이런 타협하고 그리고 국회의장으로서의 이런 최소한의 규율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반대로 추미애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재명의 칼이 될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법무부 장관 때는 문재인의 칼이 되어서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를 그렇게 하다가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죠. 검찰총장을. 결국에는 정권 빼앗긴 이런 1등 공신이 나중에 가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문재인이 잘못한 거지 난 잘못한 거 없다. 그러더니 지금은 또 친명계로 옷을 갈아입고 문재인 때리기를 나섰던 게 추미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우원식 후보는 사실상 비명계와 그리고 이런 친명을 제외한 반명계, 비명계가 힘을 실어줬다면 추미애의 경우에는 친명계가 힘을 실어줬는데 이게 이제 겉으로 보이는 이 숫자에 보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입김이 다 반영이 되는 게 아니구나. 결국 강성 지지층이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딸들은 우리가 뽑아줬더니 우리 배신했다고 나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우리 민주당이 너희 소수의 강성 지지자들한테 휘둘릴 수 없다면서 거리를 두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승자의 저주에 빠져가지고 한 달 만에 지지율이 폭락해서 국민의힘에 역전되는 이러한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잘 보시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뭘 그렇게 특별하게 한 것도 없어요. 잘못한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좀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 뭘 아무것도 안 해서. 그런데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내분이 일어나니까 역전을 했다는 거죠. 결국 요즘에 이 정치권의 트렌드는 뭐냐면요. 뭘 잘해서 된다기보다는 싸우고 분열돼서 흩어지면 이게 결국 지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민주당 개딸들은 추미애가 윤석열 대통령과 일명 맞짱을 뜨는 그러한 통쾌함을 보고 싶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본인들 자리 지킬 더 안전한 길을 선택을 했던 것이고, 그런 점에서 지금 추미애 당선인도 불만이 가득하고 개딸들도 불만이 가득한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그 개딸들이 추미애는 일단 끝났고 우원식 나 좀 보자. 지금 우원식 후보를 향해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에 강경하게 맞서라. 민주당 편을 대놓고 들어라. 요구를 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친명계 의원들은 국회의장 후보 선출 규칙을 바꿔버리자라고 제안까지 했습니다. 친명계 김민석 의원은요, 김어준 방송에 출연을 해서 지금까지 국회의장 후보의 경선은, 원내대표 경선은 의원들끼리 했지만 앞으로 평당원의 지분을 최소 10% 이상 보장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도 개딸이 뽑도록 해주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요, 개딸 정당이에요. 개딸 정당. 대통령 선거는 개딸들이 못 뽑죠. 왜냐면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참여를 하는 이런 선거다 보니까 그 영향력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이런 전당대회나 당 내부의 이런 일에 대해서는 그 개딸들의 인원은 별로 안 되지만 목소리가 이렇게 크니까 내분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런 상황 속에서 친명계가 개딸에 대한 권한을 2배로 늘려준다? 그것이 2년 뒤 지방선거, 3년 뒤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그러니까 실제로 다음번 대권 때요, 언제든 이재명이 손절되고, 이재명이 만약에 답답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재명이 손절하고 개딸들은 추미애나 정청래나 이런 사람들을 기용해서 또 후보로 내세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용민 원내수석 부대표는요, 이 당원들의 분노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자. 안 그러면 우원식에 대한 개인에 대한 분노로 전이될 수 있다. 그러면서 우원식 후보 약속하시라.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 다 받으시라. 그리고 책임 정치를 구현해야 되는데, 그 책임 정치라 함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안건 처리에 협조하시라. 제가 예상하는 상황은요, 아마 박병석, 김진표 국회의장과 비슷한 행보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대화와 타협이 되지 않은 건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통과를 해주는 그러한 국회의장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국회의장은 어떻게 보면 의전서열 2위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이런 입법부의 수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원식 의원은 개딸들의 의장이 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의 의장으로서 최소한의 이런 대화 타협을 존중하고, 이런 민주당의 일방적인 요구에 대해서 쓴소리도 할 줄 아는 그러한 의장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지금 민주당에서 탈당해가지고 어디로 가나 봤더니요, 이제 조국혁신당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 여기는 조금 더 거세고 더 직접적이거든요. 항상 보면 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반박자 빠르고, 그리고 수위가 반박자 더 셉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해요.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은 친구이자 적이다. 원래 적이요, 애초부터 적이었으면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근데 친구였다가 적이 되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왜냐? 나의 비밀들을 알고 있고 나의 약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등을 돌리면은 나의 모든 치부가 온 세상에 공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조국혁신당 당선인 12명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최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오늘 범야권 7당의 지도부 합동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그보다 1시간 반 전에 먼저 모여서 먼저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 쳤다는 거죠. 다른 야권 정당이랑 한 목소리로 내기 싫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빠르고 우리가 더 수위가 세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하필이면 왜 오늘 이걸 했을까? 지금 개딸들이 민주당을 10,000명이나 탈당하고 있는 탈당 러시 상황 속에서 그 10,000명을 흡수하기 위한 그러한 행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먼저 튀어나가려다가 오히려 혼나고 조국이 지금 앞에 전면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수위의 발언이 세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대법원 판결 몇 달 안 남았어요. 감옥 갈 날이 몇 달 안 남았고 이전처럼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 마냥 재판 빼주는 그러한 상황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가기 직전까지 최대한 개딸들을 우리 조국 혁신당을 끌어와서 그래서 2년 동안 감옥 갔다가 사면 받아서 대통령 갈지요. 그런데 오늘 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면, 복권, 구걸 안 하겠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나는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이후의 정치적 활동을 준비할 것이다. 만약에 조국이 이번에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거든요. 근데 단순히 의원직을 잃고 2년 동안 감옥에 가는 게 끝이 아니라 2년 동안 감옥에 가고선 앞으로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대통령 선거 출마 시한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을 사면, 복권해준다면 출마할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국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꽤나 골치 아픈 상황이 왔습니다. 원래 조국의 계획은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서 나를 사면시켜줘. 그리고 복권시켜줘. 이게 원래 이 조국의 계획인데 이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재명이요. 본인을 사면 복권해줄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조국의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말 읊조리면서 제가 2년은 감옥 갔다 올 테니까 대신 저 2년 갔다 오면 사면 복권 좀 시켜주세요라고 정말 읍소를 하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에 대해서 사면을 해준다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럼 조국의 대권 행보가 길이 열리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해서 이낙연과 이재명의 서로의 폭로전이 정말 어마어마했었죠. LH 사태의 이재명과 그리고 대장동의 이재명. 아주 뭐 서로 피 터지는 이런 내부 경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면 조국과 이재명이 피 터지는 이런 내부 경쟁이 있을 수 있겠고. 근데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지금 조국의 계획이 뭐냐면 세 번째 플랜은 이재명은 분명히 나를 대권 경쟁 상대로 생각해서 사면 복권해줄 생각이 없을 거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켜서 4년짜리로 만들어서 빠르게 이재명이 아닌 제3자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되어서 나를 사면시켜주는 것. 이것이 아마 지금 조국이 생각하는 플랜이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 그 김경수, 어떻게 보면 그 드루킹의 김경수가 다시 한번 행보에 나서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친문 진영에서는 지금 불만이 들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친명계가 장악을 하다 보니까 불만이 겉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언제든지 이재명이 날아간다면 그러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계속해서 임기 단축, 개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이 집회하고선 그 뒤에 1시간 반 뒤에 야당 7개의 야당이 모여가지고 뒤이어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조건 없이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라.
만에 하나 거부권 행사할 경우에는 정권 몰락을 앞당길 것이다. 이렇게 압박하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요. 이러한 회유에 넘어갈 필요가 없는 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될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임기가 지킬 수 있다는 게 제 민주당의 이런 주장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특검 수용 압박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고 거부권 행사를 스스로 포기한다면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 삼권 분립에 따라 대통령이 이런 입법부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자진 포기하는 것은 실제로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한다로 비춰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결국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본인의 마지막 권한, 권리까지 포기하였구나. 그렇게 국민들한테 레임덕에 빠졌다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권은요, 함부로 사과해서도 위험한 것이고, 함부로 인정해서도 위험한 것이고, 그리고 함부로 권한을 포기하는 것도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에서 말하는 내용 반대로만 해도 중간은 간다. 실제로 그렇죠. 북한에서 욕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북한에서 절대로 안 건들고, 북한에서 칭찬하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스스로에게 있어서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는 인물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에 지금 계속해서 공격을 가고 있는 저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에 반대로만 하더라도 중간은 간다. 반면 그 내용을 고스란히 따르라고 내부에서도 같이 목소리에 동참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위협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간첩이라는 게 뭐 간첩 호칭을 달고 타이틀을 달고 있어야 간첩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민주당이 뭐 적이라고 뭐 구분을 짓는다면 그 적의 메시지를 안에서 똑같이 읊고 있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간첩의 호칭을 충분히 달 수 있는 것이겠죠. 계속해서 해병대원 특검하자. 특검 언제 해야 됩니까? 경찰에서 수사했는데 자꾸 외압에 의해서 흐지부지. 검찰로 넘어갔는데 수사하지도 못하고 수사부서 해체되고 흐지부지. 그럴 때 하라고 있는 게 특검입니다. 국회의원들이 3분의 2가 모여가지고 이 수사 도저히 이거 수사가 안 된다. 검찰, 경찰, 공수처, 국정원이 도저히 수사를 외압에 의해서 하지 못한다. 이거 우리 정치권에서 나서서 수사해야겠다. 이게 특검이에요. 그럼 언제 해야 되냐? 어느 때 해야 되냐? 다음 뉴스는 김정숙 타지 말 관광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러라고 있는 게 특검이에요. 오늘 여러 방송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결국 진실은 밝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포인트냐면 지금 인도에서 먼저 김정숙 여사 오라고 초청을 했냐, 아니면 문체부 장관 도종환 오라고 했는데 그걸 묵살한 채 문재인 청와대에서 김정숙을 보냈냐. 지금 이게 포인트거든요. 분명히 사실관계가 있는데 이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가는 거겠죠. 인도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문을 내기도 뭐한 상황이에요. 지금 뒤에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저게 다 이제 거리를 통제하고 찍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고록을 통해 단독 외교다라고 했는데 사상 초유의 처음 단독 외교다? 아니라는 거죠. 박지원 당선인이 아니 이희호 여사가 먼저 했다. 처음은 이희호 여사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은 책에서 내 부인이 처음에 이런 단독 외교를 한 것이고 인정해줘야 된다?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일단 팩트 체크를 하면 김정숙이 처음이 아니라 이희호 여사가 처음 간 것이다. 두 번째로 그럼 단독 외교냐 아니면 단독 외유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책도 나왔습니다. 김정숙 버킷리스트의 진실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마다 버킷리스트, 그러니까 목표와 꿈이 있잖아요. 제 버킷리스트는
어떻게 보면 아시아투데이가 시청자가 많아지고 구독자가 많아지는 거, 이런 게 버킷리스트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부부에게도 그러한 버킷리스트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버킷리스트가 뭘까 추측을 해봤더니, 이거 무슨 해외여행 가는 게, 전 세계에 있는 문화유산들, 최고의 관광지들 유람하고 오는 게 버킷리스트 아니냐?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25달 동안 19번을 출국합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출국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물론 이명박 대통령도 해외 출장을 많이 갔지만, 희한하게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요, 웬일인지 착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독 관광지를 자주 찾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특히 김정숙 여사는요, 단 한 번 일본 출장 빼고 18번의 해외 출장 때 모두 동행을 합니다. 심지어 혼자 인도까지 갔다는 거고,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타지마할, 인도의 후마윤 묘지, 체코의 프라하, 베트남의 호이안,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 등등등 죄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세계 최고의 관광지들만 다녔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서 2년 동안 19번을 출국하고 이러한 전 세계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세계 최고 관광지를 본인 돈도 아닌 국가 세비로 다닐 수 있더라면 이거는 정말 평생에 한 번 있을 이런 운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부 동반 세계 일주하냐. 도대체 체코 대통령도 없었을 때 프라하는 왜 갔냐? 그 나라에 주인이 없었는데 그 나라 왜 갔냐? 문제는 분명히 지금 공식 문서에 따르면 외교부에선,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에서는 문체부에다가 귀 부서의 장관이 와달라고 인도에서 요청이 왔다. 물론 나중에 말미에 가서는 뭐 김정숙 여사 불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인도가 부를 때는 문체부 장관 오라는 것이었고, 실제로 외교부에서도 문체부에다가 문체부 장관 오랍니다 라고 문서를 보내요. 근데 어떠한 경우에서 우리는 모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원래 문체부 장관과 직원들이 떠나면 그러면은 대한항공 타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다른 승객들 사이에 껴서 가면 되는 거고, 별도의 비행기를 띄우지 않아도 되면 금액이 10분의 1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김정숙이 탔고, 김정숙의 절친 양혜일이라는 디자이너의 딸 양이네스도 탔고, 청와대의 전속 요리사도 탔고, 그렇게 수십 명의 청와대 인력들이 함께 타고 인도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억 단위로 넘어갔다는 것이죠. 수사를 하려고 했더니 수사가 될 수가 없어요. 증거들이 없고, 다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기록관, 이런 함부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특검이라는 게 이럴 때 하라고 있는 거예요. 특검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하기에 힘든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하라고 있는 게 특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해병대원 특검은 이미 수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수사의 결과를 기다리면 될 일이고, 반대로 김정수 특검의 경우에는 지금 수사가 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러라고 쓰는 게 특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삼김 특검하자, 김건희 여사를 특검하자고? 그러면 김혜경의 그 2, 3천만 원어치 법카 유용 사건도 특검하고 김정수 특검도 같이 하자. 이러한 요구가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이거 우리 큰 실수했다, 괜히 건드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심지어 타지마할 관광뿐만 아니라 김정수 옷값, 관봉권 지불 의혹도 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관봉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돈을 은행에서 받으면요, 진짜 새 돈으로 받을 때 한국은행 띠지로 묶여있는, 그게 이제 아예 그냥 새 돈이죠. 그런 이제 관봉권이라는 의혹을 받는데,
실제로 이 제보자가 이러한 관봉권 돈다발을 들고 옷값을 치렀다는 게 제보자의 설명입니다. 이 한국은행 띠지로 묶은 5만원짜리 다발 3, 4천만 원이 든 노란 봉투를 가져와서 김정숙 옷값입니다 라고 줬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특검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예전에 드러난 얘기인데 지금까지 수사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거 분명히 특검을 통해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의혹이 커졌는데 문재인 정부는요, 청와대 특활비 지출 내역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15년 동안 비밀에 붙였습니다. 15년 뒤에 밝혀져 봤자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15년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뭐 북한에 뺏길지 전쟁이 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청와대 경호원이 김정숙 여사의 개인 수영 강습을 해준 사건도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서울시의원의 고발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종배 서울시 의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을 했고요. 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받아서 수사 중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혜경의 법카 사건, 김정숙 여사의 옷값, 관봉권 지불 의혹, 장신구 구매까지 모두 특검을 하자, 이러한 주장을 펼치면서 지금은 그러한 얘기들이 쏙 들어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괜히 김건희 여사 건드렸다가 오히려 이원석 총장 답답하다, 송경호 지검장 수사 안 하고 뭐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곧바로 중앙지검장이 이창수 전 전주지검장이 중앙지검으로 올라오면서 문재인 전 사위 수사를 또 중앙지검에서 차원에서 수사를 다루게 되었고 3기 특검까지 간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김건희 여사도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최재형 목사가 출석을 해가지고 12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여 고발인 신분으로서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최근 검찰 인사는 김건희를 위한 검찰 인사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신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전에 송경호 지검장은 믿을 수 있지만 이창수 지검장은 믿을 수 없다는 게 지금 백은종 대표의 주장입니다. 전 다시 한번 이창수 중앙지검 임명에 대해서 정말로 최고의 인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백은종 대표는 최재형 목사가 분명하게 청탁을 했다는 대화 자료와 명품백 전달 영상 원본을 제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허세를 부렸는데, 근데 이게 지금 최재형이랑은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백은종은 우리가 주겠다, 전달하겠다는 거고, 반대로 최재형은 영상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보여주면 본인이 처벌받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최재형이 분명히 청탁했다, 이게 지금 백은종 주장이고요. 반대로 최재형 주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청탁은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줬지만 부탁은 안 했다. 그러니까 둘이가 지금 입장 차이가 있고 둘이가 주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두 사람부터 일단은 입장을 하나로 모아야, 그래야 무슨 대화가 될 건데 둘이가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다시요. 최재형이 김건희 여사한테 어떠한 청탁을 요청했더라면 최재형은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당연히 최재형 입장에서는 난 청탁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겠죠. 반대로 백은종 입장에서는 최재형이 감옥에 가든 말든 본인은 상관없다 하면서 모든 거를 제출을 하겠다, 이러한 입장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백은종이 은근하게 교묘하게 지금 입장을 조금 달리하고 있는데, 명품백 전달 영상 원본을 제출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영상 원본이라는 게 편집본 말고요, 처음 시작부터 해서 끝까지 전체를 달라는 거예요. 카카오톡 대화 자료도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한테 청탁했다는 내용 말고 전체 카톡 원본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건 못 주겠대요. 네. 전체는 못 주겠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전달한 이유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취재를 한 거이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다,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는 청탁금지법이다?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나는 공익적이지만 김건희 여사는 공익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끼리도 말이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르고, 저는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잘 됐습니다. 잘 됐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원석 총장이 제 입장에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본인 임기 내에 이재명과 김건희 여사 수사 종결 짓겠다니까 8월 달까지 이제 종결 지으시라고요. 그러면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의 결과를 발표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대북 송금과 관련하여 확실하게 기소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든 기소를 해서 이재명과 관련한 검찰의 1차적인 수사에 대해서 종결을 지으라는 거예요. 지금 정권이 바뀐 지 2년이고 이원석 총장이 지금 총장인 지 2년이 다 돼갑니다. 2년 동안 검찰 인사 단행 다 막아내고 송경호 지검장 바꾸라는 요청도 다 묵살하고 그러면서 밝혀낸 게 없는 만큼 제발 이제서라도 5월달 아니라도 6월달 아니라도 결과를 낸다면, 그러면은 본인의 정말 최소한의 총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저 민주당이 22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또 한 번 제2검수완박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검찰로서의, 검사로서의 이런 양심을 지키고 외부의 이런 선거의 결과에 따른 이런 외압에 굴복하지 않는 그러한 정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신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요, 별도로 준비한 광고는 없고요. 제가 다시 한번 좀 소개를 드리면, 아시아투데이는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와 8시 하루에 2번씩 이렇게 매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런 그 방송 코너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월요일은 이제 제가 시작을 하고, 또 이제 그 화요일부터 해서 이제 화요일은 이제 고성국 주필께서 직접 방송에 진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은 이종근 대표,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은 송국건 대표께서 이제 연이어서 방송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아시아투데이는요, 총선 끝나더라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그리고 뭐 어떤 뭐 권력에 아부하거나 어디 줄 서지 않고 정말 해야 할 말을 하는 그런 방송으로서 아시아투데이 이런 소신과 신념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시청자분들께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송을 진행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on.